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1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 들려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한때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한 2.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랑 이스라엘이랑 네. 좀 친해지면 좋겠는데 친하지 않은 게 이번에 공습으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어제 밤에 네. 트럼프가 다 이제 가족들 철수시켰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민을 다 철수시켰죠. 예. 그게 이제 오늘 핵 타격을, 그러니까 시설 타격을 실제로 뭔가 전쟁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점을 좀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란을 공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산유국이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뭐 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JP모건에서는 130불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0불인데, 그리고 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또 트럼프가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는. 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가랑 그 다음에 주시장이랑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유가는 그동안 이제 60달러 초반에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뭐 WTI 기준으로 한 64달러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올라왔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뉴스로 인해서 한 10% 정도 가깝게 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글로벌 IB에서 전망하는 유가는 뭐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항상 한 번씩 당했던 경우가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네. 원자재에 대해서 전망을 했을 때는 항상 좀 약간 안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하면 오히려 더 많았던 거고, 지금 이제 이러한 이슈가 벌어지니까 이제 또 글로벌 IB에서는 뭐 유가가 또 이러면 잘못하다가는 뭐 130달러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진짜 잘못되거나 길어지면 뭐 100달러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원유를 그렇게 많이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었습니다. 생산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투자도 많이 안 했고요. 근데 만약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더 위로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빨리 이 사태가 이제 봉합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유가는 당연히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사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먼저 매수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조금 한번 참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오늘 바로 뭐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다음 주 한번 월요일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일단 이란이 한 대 맞았지 않습니까? 네. 이란은 뭐 전통적으로 시아파의 맹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니파의 맹주는 이제 사우디인데 그 둘 간의 관계도 안 좋죠. 근데 그렇게 한 대 맞았는데 뭔가 좀 꿈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렁이가 밟히면 꿈틀하듯이 이란도 가만히 있으면 좀 약간 별로 주위의 나라들도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꿈틀할 가능성, 즉 보복이죠. 보복을 네.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제대로 여기서 좀 대응을 안 하면 이란의 정권마저도 약간 또 흔들리는 이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다음 주 초에 주말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에는 저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현금을 이번에 막 과열돼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시다면 너무 빨리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주말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만약에 한 번 더 그 이슈로 월요일 날 빠진다면 그때 한번 저점으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주말 사이에 어떤 이런 시장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열어두고 좀 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자산별로 좀 흐름을 살펴볼게요. 일단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워낙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3,900달러. 네, 내려왔죠. 한때 11만 달러까지도 회복이 된 상황에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금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자산별 움직임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옛날 우리가 예. 전통적으로 교과서에 배우던 것과는 요즘에 이 지표들은 네. 완전히 이제 막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거꾸로 예, 움직이는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네. 변동성이 매우 큰 위험 자산으로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의 신뢰가 좀 흔들리면서 오히려 달러는 좀 신뢰를 뭐 잃어버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이거 안전자산 아니냐, 중앙은행이 이 하는 화폐를 못 믿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없었던 또 이제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하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에 뭔가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귀금속 중에는 금이 안전자산에서는 뭐 최고니까 금은 오늘 온스당 또 다시 조금 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제는 저는 이제 달러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인 달러 인덱스가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98을 깼거든요. 네. 달러 약세였습니다. 예. 근데 또 약간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달러는 안전자산이지라는 수요가 들어오면서 98을 회복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여기에 우리가 막 너무 현혹되기보다는 일단은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움직였다면 이 흐름과 반대가 되면 되겠죠. 금은 3,400인가요? 지금 회복했는데 만약에 네. 금이 다시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를 보이거나 그리고 원래대로 달러는 최근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제 98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게 오늘의 반대되는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원래의 흐름을 또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되면 자산별로 유지가 되면 주식시장도 당분간은 또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을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이후에 급등을 계속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특히 저렇게 이제 전쟁 이슈로 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 이상 빠졌다가 네. 조금 회복하면서 끝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거를 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으로 본다면 허니문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걸 또 빌미 삼아서 허니문 랠리 끝이다. 거기다 오늘은 외국인도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 때 코스피 위주로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코스피는 오늘 크게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맞아. 오히려 외국인 샀네요. 네, 코스피. 오히려 장중에는 뭐 거의 관망이었거든요. 예, 예. 네, 종가는 제가 못 봤는데 네. 마지막은 근데 코스닥은 제 기억으로는 2천억 이상 매도가 장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의 한 3.5% 정도 장중에. 네, 네. 장중에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은 뭐 심리적으로 일단은 취약한 시장이죠.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고 최근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위주로 대응을 네. 했었는데 이러한 뭐 리스크가 생긴다면 당연히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은 어쨌든 심리에 따라서 많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코스닥은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에는 좀 실만한 위치까지 저는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위치요? 그러니까 실만한. 쉴만한. 주가가 쉼없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아. 예,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지라고 다들 막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낀 여의도에서 느낌은 주식이 이제 국장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지 않나요, 네네. 주위에서? 예, 작년 하반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뭔가 단기적으로 좀 가열된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쉬느냐,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으로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착신의 빌미를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언제 이거 좀 챙겨야 될까 막상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오늘 같은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좀 줄이고 보자라고 저는 액션한 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뭐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코스닥이 변동성 큰 코스닥이 오늘 흔들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매만 살펴봤을 때는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시장 떨어질 때 보니까 오늘 거의 뭐 줍줍하는 느낌처럼 그쵸. 많이들 네, 사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조금 소멸될 재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쉴 만한 구간에서 이거 쉬었다고 치면은 이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긴 한데
첫 뭐든지 이제 처음이 이제 가장 임팩트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오늘 이제 첫 공격이 했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충격이 심했는데 만약에 러우 전쟁을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러우 전쟁이 있었을 때 크게 빠졌다가 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질질 거니까 별로 러우 전쟁에 있었던 이벤트들은 주식시장에 그렇죠. 영향을 안 주고 있죠. 예. 네, 마찬가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중동도 지금은 이제 어쨌든 큰 나라들이 으르렁거리니까 좀 위축이 되는데 이거는 뭐 한두 번 이렇게 주고받고 나면 그리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해서 어떻게 중재를 하는지를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딱 서가지고 만약에 편을 확실히 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중간에서 딱 중립적인 위치로 그런 부분만 스탠스는 해주면 크게 뭐 더 이상 영향을 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점점 시장을 적응해 나갈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던 부분을 이게 기간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 가격 조정 받았다가 바로 올라갈지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지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게 앞으로 봤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너무 과열되면 그렇죠. 네, 부러져 버리면 상처가 더 깊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한번 이렇게 쉬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네네네.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근데 환율 같은 경우 어저께 너무 갑자기 1,350원까지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갑자기 전쟁 이슈로 다시 또 급등을 해버리는데 그러게요. 환율 레인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우리 환율이 최근에 이제 1,350원에서 저점을 계속 찍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요 자료를 하나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지난 6월 초에도 보면 1,380원에서 1,450원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 1,350원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1,350원이 우리나라 원화 강세의 기조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저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좀 전에 앵커님 말씀대로 1,350원대에서 오늘 바로 또 위로 지금 튀어버리는데 물론 오늘 이슈가 있었기는 했는데 이 1,350원이라는 요 가격대가 단기적으로는 뭔가 박스권의 하단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원화 강세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이 컨빅션 있게 있을 때 더 공격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1,350원에서 더 이상 환율이 안 빠지고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되면 최근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다가 요즘 이번 주에 서서히 매수 금액이 줄어드는 거 보셨나요 혹시? 네네. 매일? 네. 네.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사기는 좀 망설여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1,35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위로 좀 올라가야 떨어질 폭이 있으니까 먹을 게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위로 튀었는데 1,380원과 1,350원이 당분간은 이 레인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런 중동 리스크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 다시 반등을 나타낼 때 과연 나라별로 봤을 때 어느 쪽 움직임이 또 빠른 회복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뭔가 나라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쓰는 국가들 자산 움직임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좋게 말씀 주신 게 있거든요. 네.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확실히 이 주식 시장은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요즘 네. 우리나라 왜 유동성 장세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돈이 흔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그런 거죠. 돈은 많이 풀리는 국가들 위주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강한 그런 그림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의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뭔가 좀 추경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예상보다 더 많이 좀 큰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행 스탠스가 일단은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스탠스잖아요. 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이번에도 약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실히 금리도 인하 추세고 돈도 더 풀릴 수 있는 유동성 장세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리 올 상반기에 우리가 강했던 이유가 예.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죠. 조기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생기는 바람에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표 한번 보시면 네.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빠르면 9월 뭐 어쨌든 뭐 4분기 정도에 금리를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이제는 금리가 동결이 아니라 인하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이제 어쨌든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로 좋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에 만약에 뭐 트럼프하고 지금 중국 간의 관세 관련된 부분이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빠지더라도. 네, 그래서 미국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스탠스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국 지금 힘들어서 중국도 뭔가 계속 풀려고 부양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여름에 있을 미중 간의 약간의 삐그덕 그 부분을 좀 잘 넘어서면 오히려 하반기 내년도는 좀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아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너무 빨리 올라서 못 샀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한번 좀 가열된 부분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는 건가요? 뭐 JP 모건에서도 그러고 요즘 뭐 글로벌 IB들이 다 네. 요즘 한국에 대해서 그러게요.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들도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정부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강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도 또 뭐 투입하는 부분도 있고 뭐 금리 뭐 마찬가지. 그다음에 어젠가 그저께 우리 네. 또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직접 또 오셔가지고 네. 증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네.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IB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뭐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AI 관련주라든지 빅테크 관련주들이 뭔가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을 좀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신호를 먼저 준다라거나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밤에 나온 지표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뭐 이제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거 보니까 좀 고용 시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기는 건데 네네네. 이걸 시장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분명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거를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하면 이것도 약간은 좀 그렇죠. 다른 결과가 맞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미증시에 대해서 저는 또 방향이 더 궁금해요. 아, 미국 증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네. 이제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연준에서 하반기에 금리 네. 한두 번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PPI도 그렇고요. 예.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그저께 나온 이제 CPI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관세의 영향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그렇죠.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잘 안 풀려가지고 물가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사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관련된 장세는 미국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있거든요. 되면, 그래서 예.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그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네. 이제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빅테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네. 건데 결국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안 샀던 아이폰도 좀 사고 비싼 테슬라 차도 좀 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같은 수준에서 안 떨어져 주면 네.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고소득층 위주로만 돼 있지 밑으로는 온기가 확산이 잘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금리 떨어져 줘야 소비가 더 확산이 되고 경기에 대한 그러한 둔화 우려감은 말끔 해소가 되는데 아.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 예. 물가 올라가고 금리 못 떨어뜨리면 당분간은 이 소비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IT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싼 경기 소비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현대차가 조금 반등을 하지 사실은 뭐 현대차, 기아가 거의 주가가 못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6만 원 살짝 회복하는 흐름이지만 별로 못 움직였죠. 결국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이런 쪽이 움직이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앞으로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려면 하반기에 좀 물가가 잡혀야 돼요.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물가가 잡힘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 같은 이러한 이슈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나타나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잘 마무리하느냐가 달렸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당연히 시간을 두고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금리 못 내리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미국이 잘 개입을 해서 이 사태를 해결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물가라는 게 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글로벌리 다 뭔가 이제 공급망 차질이 생기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맞습니다. 수밖에 네네네. 없는데 그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리 다른 증시까지도 다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했던 게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 물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 수입 물가에서 중요한 거는 환율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때마침 달러가 신뢰를 잃으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행히 물가를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환경인 것 같은데 만약에 달러가 혹시라도 네. 너무 이제 이상하게 시장이 또 돌아가서 야 역시 믿을 거는 달러야 해서 달러가 갑자기 튀거나 그럼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로 바뀌어 버리겠죠. 네, 네. 그런 환경이 오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1,300원대 여기 환율이 유지가 되면 약간 버퍼 작용이 네 되는 버퍼 거네요. 자극돼서 물가가 그렇게 작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돈을 풀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나중에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세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다들 유동성 파티를 네. 즐기면 됩니다. 근데 결국 풀린 돈들이 국내의 물가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인플레이션이. 네,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 좋고 해서 뭐 좋은데 이게 시간을 두고 나중에는 물가 자극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한국은행이나 또 이제 머리 아플 겁니다. 그때는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국내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보면 지금 오히려 디플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돈을 계속 푸는 거고 우리도 계속 이제 디플레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풀어라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당연히 너만 안 풀어 그리고 파월을 계속 혼내주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게 맞는데 그게 과거일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왔는데 만약에 미국까지 유동성을 풀게 되면 나머지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쟤도 푸네 그러면 이제 안 풀었던 애가 푸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가야 네.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여긴 다 네네. 풀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네. 이제 뒷북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맞고요. 사실은 작년 우리가 4Q를 되돌아보면요. 네. 4Q 뭐 하반기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누가 빨리 국장을 탈출하는지가 맞아요. 네, 뭐 네. 지능순이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쌌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미국을 다 열광할 때는 국장을 하는 게 맞았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상반기부터 우리가 너무 올랐어요. 지금은 네네. 또.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디를 해야 되냐라고 딱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양시장을 다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 양시장을 보되 기업을 이제는 그 안에서 보는 게 맞죠. 아. 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네. 미국에서 사야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이 우리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국장만 해야 돼. 미장만 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다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이제는 미장과 국장 안에서도 기업을 잘 선별해야 되는 그러한 하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죠. 네. 전쟁 났으니까 그냥 방산 원래 우리 가고 있었으니까 계속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와 방산이 이제 제일 어렵긴 한데 오늘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향 아닐까요? 지금 방산은 오늘도 큰 종목들이 뭐 10%씩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흐름인데 와, 중소형주 방산주는 막 두 자릿수 상승 맞습니다. 보여줬네요. 네네. 예. 그래서 방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방산 저는 그래서 방산이 지금 좋은데요. 방산에도 앞으로 새롭게 좀 부각될 영역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더 디테일하게. 네. 방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요즘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드론. 이번에 예, 이제 예. 우크라이나가 예. 러시아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푸틴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해서 준비하라고 명령을 부대에다가 내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는 독일하고 손잡고 드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또 했거든요. 드론이 날린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조만간에 미사일과 드론을 다시 이란 쪽으로 또 또 공격. 폭격하겠다라는 이야기. 드론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방산을 볼 때 드론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공격용 드론 쪽은요 해자가 없습니다. 값싸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 드론입니다. 근데 이제 드론이 이제 엄청나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드론을 누군가는 이제 멀리서 날아오는 드론을 미리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해자가 엄청 높은 기업, 레이더 감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술이 엄청 고도화되는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방산의 앞으로 핵심은 드론인데 드론 안에서도 공격용보다는 안티 드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드론. 방어하는 드론. 네. 네. 이쪽이 앞으로 매우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를 볼 때 이미 우리가 뭐
K9 자주포, K2 전차, 뭐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다 좋은데 드론이 앞으로 만약에 시대의 이제 흐름이 된다라면 네. 그 드론에서 공격용과 방어용을 볼 필요가 있고 대신에 공격용보다는 방어용 안티 드론 쪽이 잘하는 쪽을 앞으로 찾아보시는 게 훨씬 지금 구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글로벌리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드론은요 네. 탐지 거리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가까이 와서 탐지해봤자 네. 무용지물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멀리서 날아올 때 빨리 이거를 탐지하냐, 새인지 드론인지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날개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포착을 하는 거거든요. 네. AI 기술을 네.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13km, 15km 이상에서 포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장거리 이 기술이 앞으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미국 우리가 지금 경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 아마 앞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러한 수요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제가 동영상에서 봤을 때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드론이 공격을 하면 어차피 드론을 저희가 조절을 하잖아요. 네네네. 주파수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슨 주파수 쏘는 걸 한 번에 다 쏘니까 드론이 전부 다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밍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하게 뭔가 그것도 사거리 이런 게 또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걸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기술을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실제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어느 포인트를 보고 어느 쪽에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네네네. 이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일단 드론을 우리가 탐지를 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제 추격시킬까? 네, 이게 핵심인데 이게 소프트 킬이 있고 하드 킬이 있습니다. 아. 소프트 킬이라는 게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제 전파 방해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아. 그냥 무력적으로 이렇게 뭐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전파라는 게 여러 가지 주파수를 바꿔버리면 또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프트 킬보다는 앞으로 드론이 막 수백 대가 군집 드론이 날아오게 되면 네. 사실 그걸 전파 방해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드 킬로 결국에는 이제 직접 이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탐지를 미리 빨리 멀리서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포탄 같은 오늘 풍산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포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탄에 있어서도 아마 풍산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드킬로 가면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론이 공격받으면 이제 장갑차나 전차는 이제 무용지물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값싼 드론이 장갑차 이렇게 공격해버리니까 자폭해버리고 터져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장갑차의 상판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제 자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장갑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갑차가 앞으로 가고 뒤쪽에 이제 드론 탐지하는 부분을 기동용으로 같이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멀리서 드론을 탐지하면서 장갑차가 앞에 가고 뒤에 같이 드론 탐지는 따라가고 이런 걸로 이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전쟁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요 영역이 현대로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전차를 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장갑차 전차에다가 드론 탐지 시스템을 탑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론 탐지 시스템. 네, 거기에 이제 장착을 해서 그래야 이제 전차가 잘 팔리겠죠 네, 앞으로. 네. 네, 근데 그 대신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SP라는 이제 전차 한 대당 단가가 더 이제 비싸지게 되겠죠. 아. 그래서 현대로템은 그 부분을 앞으로 잘하면 또 거기에서도 이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큰 기업들도 있고 자군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드론은 이제 탐지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드론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어쨌든 안티 드론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시는 게 방산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혹시 그 기업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실 수 아 기업 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예, 그럼요. 아, 네. 예. 그 코스닥의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휴먼 기업이 있고요. 테크놀로지. 이거는 어떤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아고스라는 기업을 10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아고스는 네, 또 뭐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아고스라는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드론을 이제 탐지하는 그 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얼마 전에 세종정보청사에서 네. 이제 이 회사한테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6월 9일 날 방위사업청에서 공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조만간에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 GOP 접적 지역 있죠.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그 지역에서 대드론 탐지 체계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만들 건데 네. 사업 입찰할 것이고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해라. 그게 아마 8월, 9월 정도에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수주 받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아고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혹시라도 거기서 또 따내게 되면
이제는 해외로 나가게 될 겁니다. 아, 왜냐하면 해외 해외에서 실적이 요구하는 게 뭐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 레코드를 좀 가지고 와라라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해외에서. 그래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국방부나 이렇게 정보청사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수출까지 이제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 기업은 드론 시대가 앞으로 열릴 때 꼭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